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틀 연속 신규 환자도 50명대를 기록했는데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인 장맛비가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역시나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선 모레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장마로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가격이 최고 84%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의 가격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리아 집단 감염과 용인과 울산 등에서 중고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47명으로 41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학병원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연기하고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대화로 복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사이 5천만 원 가까이 올라 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초와 강남,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물량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전신인 새누리당까지 포함하면서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대응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6명입니다. 이틀 연속 50명을 넘었습니다. 지역 발생이 47명으로 9명인 해외 유입 환자보다 5배 넘게 많습니다. 지난달 3일 49명 이후 41일 만에 최다입니다. 이렇게 지역 발생 환자가 늘어난 데는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가장 많은 신규 환자가 나온 곳은 25명인 서울입니다. 16명인 경기까지 더할 경우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41명에 달합니다. 어제 하루 전체 지역 발생 신규 환자의 87%가 넘습니다. 그럼 현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리아 직원들의 집단 감염 관련 내용입니다. 롯데리아 점장과 직원 11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YTN 취재 결과 점장 모임이 하나가 아니라 2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2명이 두 곳으로 나뉘어 회의한 뒤 같이 모여서 회식하면서 감염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롯데리아 군자역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홍 기자가 나가 있는 매장에서 회의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각 지역 롯데리아 점장과 직원 10명은 이곳 군자역점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도 점장과 직원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 점장 회의가 두 곳에서 열린 겁니다. 다만 롯데리아 영업을 담당하는 롯데 GRS 측은 이 12명이 어디서 회의를 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들 22명은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쳤고 11명이 확진 판정, 다른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53명인데 이 가운데 2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롯데리아 점장과 직원 10명은 이곳 군자역점에서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회의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족발집과 치킨집까지 옮기며 회식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회의한 12명 가운데 일부가 여기에 합류하며 모임이 커졌습니다. 이 모임 닷새 후인 11일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종강역점 점장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검사를 받은 참석자 가운데서도 하루 만에 확진자가 10명 늘어 현재까지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첫 확진 판정 전까지 각자 매장에 정상 출근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들이 대부분 점장급 관리자들인 만큼 직접 손님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생 등 매장 직원 가운데에도 아직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찾는 매장인 만큼 CCTV 등을 분석해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종강역점은 영업 재개 하루 만인 오늘 다시 폐쇄됐습니다. 롯데리아 측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영업 재개 허가를 받았지만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폐쇄된 매장은 이곳 군자역점을 포함해 종강역점, 면목중앙역점, 서울역사점, 속대 입구역점, 건대역점, 소공 2호점, 건대시티점 등 모두 8곳입니다. 네, 그런데 롯데리아 측의 초기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리아는 대표적인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그런 만큼 서울 여러 지역에 근무하는 점장과 직원들이 꼭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롯데리아 운영을 담당하는 롯데 GRS 측은 메신저를 활용한 화상 회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GRS 관계자는 매장마다 여건이 조금씩 달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롯데리아 측은 내부의 코로나19를 언급하지 않고 내부 점검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만 공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정직원조차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측은 처음 확인된 확진자는 2명뿐이라서 영업 중단 안내문에 코로나19 내용을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롯데리아 군자역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용인의 고등학교 2곳, 대지고와 죽전고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확진자가 최소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확진 소식이 알려진 건 대지고였는데 죽전고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단검사는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죽전고등학교에는 오전부터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검사 대상은 어제 검사를 받지 않은 1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인데 아직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온 데 따른 조처입니다. 밤사이 죽전고 관련 확진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죽전동에 사는 50대 부부와 죽전고 학생인데요. 3명 모두 별다른 의심 증상은 없었지만 어젯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부부는 지난 7일 가장 먼저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을 보였던 학생의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용인고등학교와 관련한 확진자는 최소 8명입니다. 대지고는 기존 2명을 유지하고 있고 죽전고 관련 확진자는 늘어 최소 6명입니다. 대지고는 접촉자 66명의 검사를 모두 마쳤고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고와 죽전고 모두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는데요. 추가 감염과 학부모 우려 등을 고려해 부근 고등학교 4곳도 내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그제 대지고 1학년 남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반 학생 1명과 죽전고 학생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지난 10일부터 두통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주말 사이 영화관과 PC방, 동전 노래방, 음식점 등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학원가와 번화가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감염 경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학교 밖 전파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교내 전파로 드러날 경우 교내 감염이 더 확산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회발 감염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34명입니다. 교회 관련이 13명, 남대문 시장은 9명, 4차 감염 사례인 어린이집 관련은 12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이렇게 교회와 어린이집, 재래시장, 학교 등에서 소규모 집단 발생 양상을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된 모임 등은 피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땐 꼭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울산에서 중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근 5개 중고교에 수업 중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대상 학교는 확진자인 A양이 다니는 울산 북구 천곡중학교와 A양이 다니는 학원생이 소속된 달천중학교와 상안중학교, 동천고와 달천고 등입니다. A양은 61번 확진자의 사촌 동생으로 가족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KTX 광명역에서 입국자 검역을 지원하던 육군 소속 A1병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1병은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검역 지원 임무를 수행한 뒤 경기 파주 자택에서 예방격리에 들어갔다가 격리 해제를 위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A1병과 함께 파견됐던 병사들 가운데서는 추가 확진 환자는 없었다며 군 역학조사관들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시내에서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7개 단체가 아직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체증으로 주최자와 참여자를 특정해서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먼저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라며 이런 견해차로 그동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진료 중단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고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한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돌아온다면 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집단 휴진으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협회 등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나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지역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파업 자제를 촉구했는데 의료계는 예정대로 내일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까? 네, 의사협회는 조금 전 YTN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내건 정부와의 대화 전제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 방침에 대한 전면 재논의였는데 정부는 오늘 담화문에서도 기존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협약급여와 원격의료 도입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7일 전공의 파업에 이어 내일 의사협회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임의들도 다수 동참해 지난 7일 파업 때보다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나 전임의가 얼마나 파업에 참가할지 예상할 수 없지만 필수 의료 인력이 유지되는 만큼 큰 차질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파업 예고가 빨랐던 만큼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때와 비슷하게 교수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임의 중심 체제로 업무를 전환해 진료 공백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 가운데는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하기로 해 이로 인한 환자 불편이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동네 병의원 3만 3천여 개 가운데 22.3%인 7,039곳이 휴진 신고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까지 휴진 신고가 가능한 만큼 휴진에 동참하는 병의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비 피해 관련 소식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7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철원군 이길리 마을은 물이 빠진 지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마을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 피해 당시에도 김 기자가 나가 있던 곳이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은 건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마을은 주민 130여 명, 80여 가구가 살았던 마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집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주민이 살았던 집인데 지금은 마치 유령의 집마저 연상을 시키게 됩니다. 이 마을은 이 집 앞에 있는 마당은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집 안을 보다고 하더라도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어두컴컴한 상황입니다. 이 물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에 도배와 이 장판도 다 걷어내고 지금 현재 말리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마을은 이 수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지난 5일에 이 물이 닥쳤을 때 이 물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지뢰까지 발견이 된 건데요. 저 YTN이 취재를 해보니 그 발견된 지뢰는 북한군 목함 지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물폭탄에 이어 이렇게 지뢰까지 발견이 되자 주민들은 정말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각종 가재 도구들을 마당에 내놓고 말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가전제품도 있는데 한번 흙탕물을 뒤집어 쓴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세척을 한 뒤에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쓸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곳 마을에 물이 들이닥친 건 지난 5일입니다. 그야말로 700mm가 넘는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옆에는 한탄강이 들이넘친 건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제 이 파란색 천막 보일 텐데 그곳이 이제 제방이 넘어졌던 지역입니다. 이 제방이 무너진 곳인데 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제방이 넘어지면서 이 한탄강이 이 마을 안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문제는 지금 간신히 임시복구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폭우가 쏟아진다면 언제든지 물이 넘칠 위험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마을에 수해 피해를 겪은 거는 지난 96년과 9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상습 침수 구역인데다 앞서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뢰까지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전을 검토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마을 전체를 통째로 이전해달라는 겁니다. 이곳 마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농촌 마을인데 지난 1979년 이 마을이 지어졌을 때는 정부의 전략촌 전략으로 이 마을이 지어졌습니다. 이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선전 마을용이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한에서 잘 보이기 위한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 하천보다 좀 더 낮은 지대에 지어진 마을입니다. 따라서 이 마을에 들어올 당시에도 주민분들은 이 물이 넘칠 것을 항상 우려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96년과 99년에 이어 다시 물난리를 겪은 겁니다. 현재 이곳에서 2km 떨어진 오덕초등학교에 대피해 있는 주민들은 하나같이 마을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 90% 이상이 마을 이전에 찬성했습니다. 주민의 애달픈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쪽 큰들이 박스라도 하나 지어준다면은 나가지. 그럼 여기서 아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주 너무 진저리가 나서 이제 뚝이 다 터져서 더 힘들어 이제는. 하지만 주민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인 만큼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마을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에 대해 정부의 답변은 긍정적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군과 협의해 주민들을 이주시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고 마을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마을 이전에 공감의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2011년 24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배수 펌프장까지 설치하고 교량 정비까지 마쳤지만 이번에 700mm가 넘는 집중호우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마을 안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낮 1시 30분쯤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윤 의원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윤 의원을 통해 기부금 횡령, 안성 쉼터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우로 잠겨있던 한강 잠수교는 1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전부터 청소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중부지방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틀간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잠수교 수위가 많이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폭우로 자취를 감췄던 한강 둔치와 잠수교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잠수교의 수위는 5.85m로 차량 통행 제한 기준인 6.2m를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소와 보수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직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것도 잠시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폭염특보는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울산 등 영남과 전북 지방은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는데요. 지금 제주도의 기온이 35.9도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속초 34.9도, 대구 34.6도, 서울도 29.5도까지 올랐습니다. 무더위 속에 낮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에는 2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휴일까지 중부지방에 막바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2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여전히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8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가 9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770명입니다. 신규로 31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648명이 격리 중이며 위중증 환자가 15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관악구에 소재한 은천재활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입소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관련해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 19명, 그리고 직장 접촉자 등 현재까지 총 53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임 참석자 중 3명,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당국에서는 확진자들이 근무한 점포와 방문한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시설에 해당 기간 중 방문하신 분 중에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롯데리아 군자점의 경우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기타 롯데리아 면목중앙점, 서울역사점, 종각역점, 숙대 입구역점, 건대 스타시티점, 건대역점, 소공 2호점
등에 대해서 추정 노출 기간 등을 보도 자료와 문자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 능동로에 소재한 가장 맛있는 족발 그리고 능동 치킨뱅이 호프집에 대해서도 각각 추정 노출 기간을 통해서 증상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관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2일 교인 중 첫 확진자가 발생된 후 접촉자 조사 중에 같은 교인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5명을 발견하였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과 관련해서 지난 8월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추가 환자들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광주시 일가족 환자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관련 집단 사례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2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전부 9명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입니다.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1일 2명, 8월 12일 1명이 발생한 후 교인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용인시에 소재한 죽전고등학교 그리고 대지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격리 중인 학생 및 가족 중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2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로 2명이 확진되어서 총 3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지자체 동향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8월 11일, 12일 양일간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일부 집회 예정 단체에서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바 8월 13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집회를 강행할 경우 금지 조치 위반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회 주최자는 집회 취소 등 서울특별시가 조치한 행정명령을 즉시 준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9명이고 추정 유입 국가로는 미국이 2명, 그리고 필리핀 2명, 이라크 2명 등입니다. 연구 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가 총 35개 병원에 119명의 환자에게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내 백신과 관련해서는 DNA 백신 한 종의 임상 시험 1 그리고 2단계 A상이 6월 11일에 승인되었고 합성 항원 백신 한 종 그리고 DNA 백신 추가로 한 종도 현재는 동물 실험을 통한 독성 효능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에 말씀드린 3종의 백신 후보 모두 임상시험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주요 신고 사례 중에 특별히 청소년 여름 캠프에서 1박 2일 동안 강의, 노래, 야식이 이루어졌고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단체 사진 촬영 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마스크 미착용 등이 신고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의 미준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의 하나입니다.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착용하여 주십시오. 착용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 후로 손 씻기를 하는 등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소위 조용한 전파 비율 자체가 13.4%로 증가하는 등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누구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모임은 취소하거나 삼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인근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칙 준수와 관련해서 참고로 전년 대비 금년 7월까지 주요 호흡기 감염병 그리고 주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의 현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부를 해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거리두기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생활 수칙 준수 등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호흡기라든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각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모든 감염병이 다 같이 감소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도 우려되고 특히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의 복구 작업에도 여념이 없으신데 폭염 시에 온열 질환 예방 수칙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 외출 또는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또 근무 시간도 조정해서 낮 시간대 활동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해 복구 작업을 하실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시면 즉시 그늘이 있는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휴를 맞아서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소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각종 소모임, 그리고 클럽 등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중 여행을 하실 경우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휴게소나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을 머무르시고 사람 간의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반대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여행을 가지 마시고 유흥시설 등 산밀의 장소나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 신체 접촉도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도 참고자료 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8월 중순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산발적 확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코로나19의 국내 발생이 연일 증가 추세입니다. 특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폭증, 그리고 부천의 물류센터 확산, 또 6월에 리치웨이 등 방문 판매, 또 수도권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도 위험한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당시보다도 유행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연쇄 확산이 아니라 최근의 양상은 무증상, 경증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상당 기간 지역사회에 확인되지 않고 이어져 오다가 교회, 방문 판매, 직장, 시장, 학교 등의 밀접한 모임이나 장소에서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휴가 기간과 맞물리고 또 이번 주말 3일 동안 여행과 소모임,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다시 증폭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또다시 일상의 활동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말 그리고 대체 공휴일에 전국 각지에서 외부 모임, 대규모든 소모임이든 가리지 않고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가족과 집에서 외출을 하시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어떤 특정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는 행동이 됩니다. 식사, 회의, 각종 종교활동 등이라도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별히 강조드리는 대로 서울, 경기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께서도 이번 연휴 기간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연결고리가 수도권 안팎으로 이어진다면 힘들게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회복했던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가족 간의 모임과 식사, 대규모 집회와 숙박이 이루어지는 수련회, 종교 소모임을 자제하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확산 차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환자 감시 그리고 대응 조치를 더욱 열심히 정교하게 추진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의 경우는 즉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8월 7일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 한 20명대에서 50명대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하루하루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등락은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루 감소했다고 해서 뭐 기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러한 추세를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더 확산되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깜깜이 환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미 1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깜깜이 환자 증가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위험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하루의 어떤 신규 확진자의 등락폭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환자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인데요. 과거에 10%를 넘는 깜깜이 환자가 발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6.2%대로 줄어든 적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1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깜깜이 환자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방문하고 음식점이든 어떤 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라는 환경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민들께서 최근에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계십니다만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런 환경 중에 깜깜이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전파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질문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경기도 용인시 고등학교 관련 집단 감염 그래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용인의 고등학교 관련 집단 감염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도 관련 내용 들었는데 최소 관련 확진자가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음식점, PC방, 코인 노래방 등 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게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일단 지표 환자로 보이는 학생 같은 경우에 대지고등학교 학생으로 처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확진이 되면서부터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하고 친구인 관계, 물론 연령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 학생 5명이 실제로 주말 사이에 같이 어떤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근원 환자로 보이는 학생은 대지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죽전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날 처음 증상을 보인 반면에 이 죽전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날 처음 증상을 보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먼저 어딘가로부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감염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어딘가로부터 감염이 됐고 주말 사이에 이 학생들이 같이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물론 학교 내에서의 어떤 급속한 확산은 아직까지는 조짐은 없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 가족 내 감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8월 7일 날 죽전고등학교 학생이 증상을 보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행인 점 중에 하나는 주말 사이에 확산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8월 7일이면 금요일이거든요. 예. 이때 증상을 보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쯤에는 전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학생이 원격 수업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등교 수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 등교 수업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같은 학교 내에서 전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대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죽전고등학교는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추가 감염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표적으로 꼽는 시설들, 영화관, 뭐 코인 노래방, 노래 연습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들. 고위험 시설을 방문을 하면서 이 학생들로부터 학교 내 감염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산의 조짐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일정 부분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에서도 학교 그 교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학교 감염은 방역 당국이 우려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이게 뭐 앞서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역시나 뭐 고위험 시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산, 부산 지역,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이 중학생인 여학생이 감염이 돼서 확진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까 주말 사이에 가족끼리 노래 연습장을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그러니까 비단 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피해야 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인데 여기를 방문을 하면서 물론 이 노래 연습장을 방문을 안 해도 그 가족 내에서 어떤 집에서의 접촉에 의해서 충분히 감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래 연습장이라는 방문하지 말아야 되는 고위험 시설을 방문을 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부산 지역에서 뭐 평생교육원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항만 쪽에서도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일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자가 다수 발생을 했을 거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만 시설에 대한 방역이 초기에 미흡하면서 실제로 부산도 수도권 못지않게 이러한 숨은 감염자들을 크게 양산한 결과가 최근에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발표됐던 것처럼 부산의 그러니까 모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결과들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신규 환자가 50명대를 기록했는데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서울과 경기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거든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경기도 고양의 반석교회발 N차 감염인데 이 반석교회발 N차 감염이 남대문 시장으로 이제 번졌고 계속 추가적으로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종교 소모임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이런 방역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없는데 종교 소모임은 어떻게 보면 본래의 어떤 종교 행사를 규제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역 수칙만 준수를 하면 원래 그러니까 종교 시설 내에서의 어떤 종교 행위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소모임 자체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반석교회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대문 시장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남대문 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대문 시장에서의 누적 확진자 수가 34명으로 보고는 있는데 크게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남대문 시장이라고 하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클럽바라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일어났을 때에는 당시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주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물론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을 걸로 추정은 하고 있으나 어떤 중간중간의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거나 좀 마스크 착용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뭐 시장 같은 데서 음식물을 섭취한다든가 이런 행위들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확진자가 발생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감염자가 지역사회의 어떤 숨은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직원들이 단체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물론 뭐 감염 경로는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 롯데리아 직원들이 단체 회의를 한 뒤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계속 마스크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마스크 벗는 환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도 점장이나 아니면 직원들 모임을 통해서 지금 확산이 일어났는데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이 있었을 테고 뒤에 회식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굉장히 장시간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은 그러니까 비단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 간에 모든 국민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모임을 자제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마스크를 절대 벗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원이 잘 파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가 일정 부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꼭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롯데리아 관련해서 지도 있었는데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들 지점에 혹시라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분은 스스로 그 선별진료소 같은 데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태원 클럽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어떤 그 진단 검사를 받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신원을 노출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해당 기간 동안에 롯데리아든 앞서 말씀드린 남대문이든 방문하셨던 분들은 내가 그 기간에 해당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검사를 받고 싶다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사회 전파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비교했을 때 이태원 클럽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우리가 이 시설을 방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원 노출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진단검사를 맞지 않은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신원 파악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도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남대문이라든가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기간에 방문을 하셨으면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오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내 뷔페도 코로나19 그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되잖아요. 방역 관리가 강화되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 자체도 그렇고요. 뷔페 내에서의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은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뷔페 식당, 과거에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예식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식장 자체가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이러한 통제 방안은 실효성이 일정 부분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러시아 당국이 승인한 백신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시험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는데 과연 안전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백신 개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함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타이틀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초로 개발된 백신이 아니고요. 개발 중인 백신을 승인을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상은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안 쓰고 3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 개발 단계에서 임상 3상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데 이걸 건너뛰었다는 거는 효능도 부분도 그렇고 안전성 문제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일단 어떤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효능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담보가 돼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상용화됐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상 3상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백신이 과연 안전한 건지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시판전의 최종적인 단계인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임상 단계를 1상, 2상, 3상 그리고 4상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4상 같은 경우에는 사후 조치인 거고 개발 단계에서는 1상, 2상, 3상인데 1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전성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특이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보통 인원을 20명에서 80명대로 보고 있고요.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는 용법이나 용량을 최적화하는 단계거든요. 보통 100명에서 30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3상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임상 단계는 3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1000명에서 3000명 단위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나쳤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성이나 효능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선 모레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장마로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가격이 최고 84%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의 가격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리아 집단 감염과 용인과 울산 등에서 중고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47명으로 41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학병원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연기하고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대화로 복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사이 5천만 원 가까이 올라 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초와 강남,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물량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전신인 새누리당까지 포함하면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대응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물이 가득 찼던 서울 잠수교와 일대 한강공원이 1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있던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인데다 도로도 팬 곳이 있어서 잠수교 통행과 공원 출입은 아직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잠수교 인근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청소와 시설물 복구 작업이 한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1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잠수교 위에서 이곳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인근에 있는 한강공원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도 물이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원래는 새하였던 현수막이었는데 이렇게 물에 잠기면서 누렇게 변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옆에 있는 나무를 보면 나뭇가지에 이렇게 잡초와 쓰레기가 잔뜩 걸려 있습니다. 이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물이 빠지면서 바닥에 진흙이 가득 쌓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바닥을 보면 제가 장화를 신고 좀 들어왔는데 이렇게 발목까지 푹푹 빠집니다. 이 일대가 이 거대한 뻘밭으로 변했는데요. 이 바깥쪽을 좀 보시면 마치 이 거대한 늪지대를 연상시킵니다. 이런 진흙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장비를 이용해서 쌓인 진흙을 치우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오전 6시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살수차와 덤프트럭 등 장비 167대가 투입됐고 인력은 130명이 동원됐습니다. 이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긴 있는데 큰 비가 아니어서 다행인데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하는 분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점심도 도시락으로 때우고 계속해서 작업 중인데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한강공원이 침수돼 이용을 못했는데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공원 산책로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설물 훼손도 많고 곳곳에 진흙이 쌓여 있어서 지금 밖으로 나오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청소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 잠수교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직 통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청소 등 시설 마무리 작업이 덜 됐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훼손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게 반포대교입니다. 그 아래 잠수교가 위치해 있는데 이 시설물 피해가 있고 수위도 안심할 정도로 내려가지 않아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잠수교 난간 훼손이 심합니다. 강한 물살에 난간이 아예 뜯겨나간 곳도 있습니다. 또 철제 난간이 엿가락처럼 휜 곳도 있었습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 경계석 할 것 없이 훼손이 심각합니다. 아직 물살도 강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데요. 청소와 시설물 복구 작업은 오늘 온종일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통행이 재개되려면 수위도 더 떨어지고 이런 복구 작업과 청소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으로는 통행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와 무 등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가격 안정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들어 배추 도매 가격이 한 포기에 4,113원, 무는 한 개에 1,276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배추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동원해 50에서 100톤을 방출하고 무 역시 가격이 더 오르면 비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애호박과 가지, 오이 등은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을 조기에 출하해 물량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부지방은 긴 장마가 끝나고 곧바로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특히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지금 낮 기온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대구의 낮 기온은 34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온도 기온인데 내리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조금만 서 있어도 피부가 익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간간히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마저도 뜨거워서 더위를 식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를 거로 예보됐습니다. 기온도 높고 습도까지 높은 편이라 그야말로 짜증을 유발하는 날씨입니다. 여기에 또 마스크도 써야 하니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10일 태풍 장미가 지나간 이후 줄곧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대구뿐 아니라 경북 남부 지역, 울산, 전북 익산 등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가능하면 바깥 나들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능하면 건물 밖에서 작업하는 건 멈추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떨어진다는 게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이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에도 주춤해져야 할 텐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혜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역대급 장마로 90% 안팎의 습도를 기록한 날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름에 접어들고 장마철이 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다른 기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관련돼 있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환경이면 바이러스의 활성이라든가 전파 능력이 다소 감소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성이 강하고 돌연변이도 많은 편이라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WHO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긴 장마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나고 또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 이동이 줄고 사람이 이제 밀집되는 환경도 줄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좀 저지되는. 결국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떨어지길 기대하기보단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등 장마철 소홀해지기 쉬운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기록된 스푸트니크 1호. 1957년 옛 소련이 쏘아올린 지름 58cm의 작은 쇳덩이는 세계 인류를 자부하던 미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우주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이번엔 러시아가 손가락 2마디만한 약병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또다시 건드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면서 공식 등록한 겁니다. 이름은 스푸트니크 V입니다. 하지만 임상시험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맹물 백신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통상 백신은 수천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3차례의 임상시험을 거친 뒤 등록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겨우 수십 명을 상대로 임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이상 결과는 공개되지도 않았고 최종 단계인 3상은 아직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효능과 안전성 모두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I thought that there was likely a danger in doing this before we know how safe and effective this vaccine is. The reports of the vaccine so far having been tested on a few dozen people are true, then that is way too early in the process to actually approve a vaccine.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지적을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경쟁심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기술력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백신이 앞으로 2주 안에 생산돼 의료진 등에게 먼저 접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tarting from October, it will be used for mass vaccination in Russia, again on a voluntarily basis. 러시아는 또 20개국으로부터 10억 회 분량의 사전 주문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러시아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임상시험 기구연합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 백신 승인을 유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정권이 코로나19로 뒤숭숭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선전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윤 의원의 조사 언제 시작됐습니까? 네, 윤미향 의원이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한 시각은 낮 1시 반쯤입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0일 정 의원 사무실과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윤 의원이 처음 검찰에 나온 겁니다. 윤 의원은 정 의원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따로 빼내 사용했다는 것과 경기도 안성에 있던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가 반값에 되팔면서 정 의원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고 안성 쉼터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싸게 판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과 정 의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 담당자 등을 조사하면서 회계 운영 방식과 활동 전반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의혹의 핵심인 윤 의원 조사는 오늘 밤 늦게 윤 의원이 동의하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의원 조사를 마치면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조서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사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은 0.04%에서 0.02%로 둔화했습니다. 강남 4구 가운데 서초와 송파구가 보합세를 나타냈고 강남과 강동구도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률은 0.01%로 줄었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도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5천만 원 가까이 올라 5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9,922만 원으로 2년 전보다 4,876만 원, 10.8% 상승했습니다. 2년 사이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초구이며 17.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 13.7%, 송파구도 11.1% 올랐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민생이 어려워진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될 즈음이던 2016년 10월 이후 첫 역전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지율이 정확히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6.5%로 더불어민주당의 33.4%를 3.1%포인트 앞질렀습니다.
TBS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8월 2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인데요. 민주당의 압도적인 총선 승리로부터 불과 넉 달 만에 지지율 역전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될 즈음인 2016년 10월 이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보수정당이 변모해온 이래 처음 나온 결과입니다. 통합당이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비롯해 서울과 충청권까지 고루 지지율을 올린 데 반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민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연령대로 봐도 민주당은 50대와 70대 이상에서 5%포인트 이상 떨어진 데 반해 통합당은 이들 연령대와 함께 20대에서까지 지지율을 올렸고요. 이념 성향으로도 통합당이 일부 진보층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여론의 흐름이 바뀐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로 크고 작은 악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 윤미향 의원 논란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을 거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이딴 성추행 파문도 충격을 던졌죠. 무엇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두드러진 데다 청와대 참모진의 이딴 부동산 논란도 반감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비슷한 내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상황적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고 이달 말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 반등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론조사는 경향성만 참고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한 데 대한 평가가 지지율로 나타났을 것이라며 여권 비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새 정강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고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하 등의 정치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및 TV 수신료 폐지 같은 구체적인 사안도 담겨 있습니다. 네, 통합당의 개혁 작업이 지지율에 다시 변화를 줄지도 봐야겠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수해 지역에 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가 출동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지역 당원 등 300여 명이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재해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며 피해 국민에게 최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80여 명이 전북 남원에서 섬진강 범람 피해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을 향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추경이 절대 필요하다고 했던 정부 여당이 피해를 본 사람들 앞에서 추경을 거부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어제 당정이 4차 추경 논의를 접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양광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안 한 데서 토사 유출이 돼서 수해 피해가 극심했다는 제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산 기슭 같은 데다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그게 무너지고 그게 산사태를 나고. 장마가 이틀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중부지방에 또다시 강한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과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서정일 공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집중호우로 한때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심각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심각경보하면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일 때 심각경보가 내려지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사태 재난 주관기관인 산림청이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된 산사태 위기경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 혹은 광역시도 단위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인명피해 발생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득해서 발령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심각 단계가 내려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각 단계는 크게 4가지 경우에서 내려진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확실한 경우, 두 번째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사태 경보가 시군구의 50% 이상 지역에서 내려졌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지진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각 단계의 경보는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산사태와 관련해서 산림청의 원인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사태 현장도 좀 방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다녀보셨습니까? 네, 제가 일단 여건이 된 대로는 최대로 많이 다녔고요. 다니면서 굉장히 좀 침통한 그런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는 다닐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었습니다. 네, 전문가시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특히 어떤 게 가장 위험한 걸로 보셨습니까? 토속류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이번 재해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와 더불어서 토속류가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유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산사태와 토속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산림의 토양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스펀지랑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시다시피 이 스펀지에 물을 부으게 되면 처음에는 물을 잘 흡수하다가 일정 수준이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산림 토양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속의 공국이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물이 침투되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서 고도가 낮은 그런 계곡부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곡에 흐르는 물의 양은 굉장히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는 또 산림 토양 속으로 흘러 들어간 그런 물은 계속 무조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깊이 이상으로 침투가 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침투되다가 결국에는 안반층을 따라서 더 낮은 고도 쪽으로 흐르게 되면서 토양층과 안반층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의 허리 부분에 있는 토양층이 집단적으로 떨어져 내려서 사면의 하부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산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산사태가 또 계곡부로 산사태로 인해서 흙이 계곡부로 흘러내리게 되면 이 토사 그리고 돌, 나무가 한꺼번에 계곡부로 모이게 되고요. 이 계곡부에 원래 흐르고 있던 물과 함께 섞여서 일시 하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 우리가 토속류라고 하게 됩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특히 토속류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토속류의 발생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간의 강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곡부로 토사, 물, 나무들이 유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곡부의 유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런 토속류가 발달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아무래도 좀 비 소식이 있어서 계곡부를 중심으로 토속류에 의한 위험에 좀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교수님, 토속류 그 산사태 발생 시에 쏟아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이 토속류의 이동 속도는 대개 이제 저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속도는 약 20에서 40km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속으로 얘기하면 뭐 5초, 5m per second, 그러니까 초당 5m에서 약 10m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100m를 10초로 달리는 육상 선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단순히 계산하게 되면 약 36km 정도의 시속 36km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곡배에서 토속류가 발생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회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순식간에 한꺼번에 엄청난 규모의 흙과 돌이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위협감이 느껴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뭐 20에서 40k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2011년에 발생했던 우면 산사 사태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은 이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했던 토속류의 속도가 초당 28m, 시속을 환산해 보니까요, 약 한 100km 정도의 속도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사태와 그로 인한 토속류가 발생한 이후에 피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발생하기 이전에 경계 피난 태세를 갖추고 그거에 따라서 사전에 피난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최근 산사태 원인으로 태양광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일어난 벌채와 미흡한 배수 시설로 인해서 산사태가 유발됐다는 의견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 학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태양광을 설치를 포함하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모든 산지 개발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산지를 뒤덮고 있는 식생을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형을 개변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식생에 의한 강우 차단은 그러니까 식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식생에 의한 강수의 차단이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 지표면을 흐르는 물의 양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변된 지형에 따라 배수로를 만드는데 적당하게 유수를 분산시키면서 배수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혹시나 너무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식생의 뿌리가 식생을 없애게 되면 식생의 뿌리가 같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의 뿌리가 토양을 수평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꼭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식생을 인위적으로 없애게 되면 결국에는 토양의 결집력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산림 토양의 침식, 나아가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숲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비해서 그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자연적인 산림에 인공 시설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사태 위험은 아무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 중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은 1%에 불과하다 이런 자료까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팩트니까요. 사실에 근거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전국에 한 12,700개소였나요? 그 정도의 태양광 발전 시설 중에서 12곳. 계산해 보니까 약 0.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결과는 현재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산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 다시 말해서 산사태가로부터 굉장히 안정된 그런 조건에 있거나 혹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통계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2018년에 산지 태양광 설치 경사도 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경사는 산사태 안전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이 2018년도 11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8년 11월에 우리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낮췄습니다. 일단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발생한 산사태 통계 자료에 근거해 볼 때
12개소의 산사태 발생 태양광 발전 시설은 모두 2018년에 허가 기준 강화 이전에 설치되었던 점에서 이 허가 기준 강화 그 자체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을 막는 데는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15도라는 기준이 현재 산사태가 발생한 12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시설이 위치한 산지의 경사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외에 뭐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15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그 경사로 낮춰야 된다라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을 때는 그런 기준을 노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경사도보다는 경사도와 더불어서 지금 지형, 지질, 식생 이런 인자들도 같이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지형, 지질, 식생 인자들은 사실 지금 현재 산사태 발생 예측 인자로 국가에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자들을 그대로 우리 산지 개발 분야에도 가지고 와서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과 어제와 오늘은 장마가 송강 상태에 있는데 내일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교수님 말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말씀을 좀 유념해서 산 주변이라든지 뭐 경사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시설 관리 등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일 공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슈스스의 내돈내산 편한 슈즈 하울! 예!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유명 스타일리스트의 유튜브 방송. 그러나 알고 보니 광고비를 받고 홍보해준 사실을 숨긴 상품평이었다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른바 뒷광고입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줄줄이 사과 방송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저는 방송 극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제가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놓고도 마치 스스로 사서 쓰고 사 먹어본 것처럼 소비자들을 우롱한 내돈내산, 내돈내먹 후기들. 앞으로는 법적으로도 철퇴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한 광고주에게 과징금을 매기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뒷광고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요즘 유튜브만큼 유행하는 SNS의 라이브 방송, 이른바 라방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정 사람들만 방송에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을 악용해서 해외 짝퉁 명품을 팔아온 일가족이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문석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입니다. 한 여성이 해외 유명 상표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가방과 옷은 모두 가짜.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품이지 뭐 가품이야 이게. 앞서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들만 채팅방에 초대해 외부에선 위조 상품을 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압수한 위조 상품만 1000여 점, 이미 정품가로 600억 원 넘는 2만 6천여 점을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가족인 피의자 4명 가운데 2명은 구속됐고 검찰이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의 유통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짝퉁 유통 신고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온라인 유통 신고는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언택트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위조하는 이런 루트들을 숨기기도 좋고 또 은폐하기 좋은 그런 방식으로 추적하기 힘든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특허청은 새로 등장한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인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밀반입한 뒤 다크웹에서 판매한 피의자 395명을 붙잡아 3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수도권 주택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9명을 검거하고 55억 원어치에 이르는 대마 55kg과 1억 원 가치가 있는 8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건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김대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1일 오후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SNS를 통해 올린 글입니다. 명분은 사회 통합과 갈등 극복이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면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형선고 이후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려면 확정 판결부터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개 가운데 형이 확정된 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이 유일합니다. 대통령한테 사면권이라는 재량권이 있지만 그 재량도 무한대로 행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연후에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뇌물과 알선술회, 횡령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해도 문 대통령이 밝힌 사면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선포했습니다.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남 지역의 11개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7개 시군, 그러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7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었는데 오늘 11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8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관련해서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제가했습니다.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한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입니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시가 급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입니다. 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었는데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7곳에 대해서 7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오늘 11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8곳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로 지정된 곳은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한평, 영광,
장성, 그리고 전남 나주시, 그리고 경남 하동과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이 이들 18곳 외에 추가로 더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추가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주변의 구룡강이 홍수로 범람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산팔로스가 분석했습니다. 산팔로스는 구룡강 범람으로 핵시설 전력망과 냉각수 공급 파이프라인 등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를 거론했습니다. 다만 지난 8일부터 11일 사이 영변 핵시설을 부분적으로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강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서 우라늄 농축공장 같은 중요 시설들은 홍수 피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산팔로스는 덧붙였습니다. 네, 장마가 쉬어가며 날씨가 한층 무더워졌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경보가 대치됐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제주의 기온이 36.1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 대구가 35도, 강릉 34.8도, 서울 29.7도까지 올라서 후덥지근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경북 지역, 호남 내륙 지역에 20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턴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다시 중부 지역에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집니다. 내일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아침에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